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윤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1회차 회계 1급 이론시험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질적 특성에 대한 문제들이 또 자주 출제되고 있죠. 자,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 그 다음에 신뢰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목적 적합성의 하부 요소로는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이 세 가지가 있고, 신뢰성은 중립성,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질적 특성이라고 해서 비교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재무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의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자, 그럼 목적 적합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은 목적 적합성이고 중립성은 신뢰성이기 때문에 4번을 틀린 걸로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 상대표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비유동 자산은 당좌, 유형, 부형으로 구분된다. 자, 1번이 틀렸죠. 자, 우리 당좌는 유동 자산 쪽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럼 비유동 자산은 어떤 거 있어요? 유형, 무형, 투자, 기타, 비유동. 그죠? 기타 비유동. 단기 차입금은 유동부채 맞고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작성된다. 맞죠? 현금화가 빠른 순서대로 배열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3번.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이고요. 어느 방법에 대한 설명인가? 자, 실제 물량 흐름에 대한 원가 흐름이 대체로 유사하다. 자, 첫 번째 문장만 보셔도 선입선출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실제 물량 흐름,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 자, 그 다음에 현재의 수익과 과거의 원가가 대응하여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적합하다. 물가 상승 시 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자,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자, 물가가 상승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처음에는 100원, 그 다음에는 500원. 자, 둘 중에 어떤 거부터 먼저 팔리나요? 선입선출법은 100원이 먼저 팔리죠. 그럼 이 100원을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매출 원가. 자, 그리고 남아있는 500원은 기말 재고라고 하죠. 기말 재고. 자, 그러면 지금 수익과 원가는 언제 거예요? 지금 현재는 12월 31일입니다. 지금 현재 원가가 과거의 원가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가가 상승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매출 원가가 100원밖에 안 되죠. 따라서 비용이 적기 때문에 반대로 이익은 과대 계상됩니다. 자, 그래서 선입선출법의 특징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후입선출법의 특징은 선입선출법의 반대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해당하는 총합계획은 얼마인가?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많이 묻죠. 그죠? 자, 선일자 수표는 아니죠. 일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받을 어음 쪽으로 분류를 해주셔야 되고, 배당금 지급 통지서 현금이죠. 자, 타임 발행 수표 현금이고요. 만기가 6개월인 양도성 예금 증서 아니죠. 만기가 3개월짜리인 양도 증서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자, 5번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본금은 발행 주식 수의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이다. 맞죠? 자본금은 항상 액면 금액으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과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이다. 맞죠? 감자 차익
초과금, 자본 잉여금 쪽으로 들어가고요. 자본 조정에는 주식 할인 발행차금, 감자 차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 배당과 무상 증자는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한다. 4번이 틀렸고요. 자, 우리 무상 증자라는 거는 대가 없이 자본금을 증가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 자본의 구조, 자본금 있죠? 자본금 있고 그 다음에 자본 잉여금 있고요. 그 다음 뭐 자본 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 잉여금 이렇게 쭉 있죠. 자, 예를 들어 자본금이 없다고 가정할게요. 자본 잉여금은 1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겠죠? 그 돈을 자본 잉여금에서 이렇게 보내서 자본금을, 다시 얘기하면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상증자 이후에는 자본금이 100만 원이고 자본잉여금은 0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무상증자를 했을 때, 자, 무상증자 전에 자본 총계는 100만 원이죠. 무상증자 이후에도 자본 총계는 100만 원이죠. 자, 따라서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본 잉여금에서 자본금 쪽으로 돈을 옮겨준다라고 해서 전입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 이사할 때 전입 신고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냥 자본 잉여금에 있던 돈을 자본금에 옮겼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 자, 대손상각비 비용이죠. 자, 대손상각비 비용이고요. 현금은 자산이죠. 기부금, 비용, 퇴직급여, 이자 수익. 자,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죠. 자, 그래서 찾아보시면 가와다 2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 7번. 자, 기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2023년 12월 31일에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월할 상각할 것. 자, 우리 정률법이네요. 정률법은 취득 원가의 감가상각 누계액 빼고 곱하기 상각률이죠. 자, 그러면 취득 연도부터 감가상각 한번 해볼게요. 취득 연도. 자, 그럼 취득 원가에 1,000만 원에 자,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취득한 기수에는 감가상각을 처음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는 상태겠죠. 자, 그래서 바로 45% 곱해주시고요.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취득일이 7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7, 8, 9, 10, 11, 12 6개월치만 감가상각을 해주셔야 돼요. 6개월치만. 그래서 12분의 6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월할 상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취득한 연도에 감가상각을 하실 때에는 취득 일자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45% 중에 12분의 6, 6개월치만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이 225만 원이죠. 자, 그리고 23년도가 되었습니다. 23년도 12월 31일. 자, 취득원가 1,000만 원에 감가상각 누계액 발생했죠. 225만 원 빼주시고요. 곱하기 45% 상각률 해주시면 348만 7,500원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취득할 때 1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 혹은 뭐 9월 1일 이런 식으로 중간에 취득했다. 그러면 사용한 기간만큼 감가상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8번. 자,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를 증가시키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자, 매출원가와 관련 없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판매 이외 목적으로 사용된 재고자산의 타계정 대체액. 자, 우리 타계정 대체액은 재고자산을 판매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타계정으로 대체라고 하고요. 매출원가와는 상관이 없죠.
예를 들어 우리 회사 상품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럼 차변의 기부금, 대변에는 상품 적요 8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또는 접대했습니다. 지금 접대비가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죠.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 대변의 상품, 따라서 매출원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자, 그 다음 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자, 이 두 가지는 매출원가를 증가시키는 계정 과목입니다. 따라서 매출원가를 증가시키는 거 맞죠? 자, 원재료 구입할 때 지급한 운반비는 원재료로 들어가고요. 원재료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고, 이 원재료가 가공이 되면 제공품이 되고요. 제공품이 완성이 되면 제품이 되고요. 제품이 판매가 되면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원재료가 증가했다. 그러면 매출 원가도 증가될 수 있겠죠. 자, 9번부터는 원가입니다. 자,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기초 원가이면서 가공 원가에 해당하는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이다. 맞죠? 자, 우리 기초 원가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가공 원가는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입니다. 따라서 직접 노무비는 기초 원가, 가공 원가 둘 다 해당합니다. 자, 직접 원가란 특정 제품에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원가에 담았죠. 자, 변동 원가는 생산량이 증가할 때마다 단위당 원가도 증가하는 원가다. 3번이 틀렸고요. 단위당 원가는 항상 일정합니다. 자, 우리가 변동 원가를 설명을 드릴 때 직접 재료비로 많이 말씀을 드리죠. 자, 예를 들어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재료비가 10원이 들어간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한 개 만들었어요. 10원 들어가죠. 두 개 만들었어요. 각각 10원에서 20원, 총원가는 20원. 자, 3개 만들고 4개 만들었다. 자, 그럼 총원가는 점점 증가하지만 제품 개당 원가는 어때요? 10원으로 동일하죠? 따라서 일정하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자, 매물원가는 과거 원가라고도 하고요. 현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10번 개별원가 계산에 적용이 가능한 업종은 무엇인가? 자, 개별원가. 자, 정답은 3번이죠. 건설업. 자, 건설업, 선박업 또는 항공기 제조업 이런 식으로 주문받아서 소량으로 생산을 하겠다. 그러한 업종의 개별원가 계산 사용하시면 되고, 자, 정유업, 제분업, 식품가공업은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종합원가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 공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공손은 불량품입니다. 자, 1번 공손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찌꺼기를 말한다. 1번이 틀렸죠. 자, 찌꺼기가 아니라 불량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찌꺼기는 작업 폐물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자, 불량품 중에서 정상 공손은 자,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손을 얘기합니다. 맞고요. 자, 비정상 공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상 공손은 매출 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자, 끝에 보니까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 차이를 물었습니다. 자, 그럼 배부 차이 구하실 때 하단에 적어 볼게요. 자, 실제, 그 다음에 예정, 그 다음 과대, 과소.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예정은 저희가 직접 구해야겠죠. 자, 예정 어떻게 구해요? 예정 배부액은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로 곱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예정 배부율. 자, 예정 배부율 구하는 방법은 제조 간접비 예상액에다가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대입을 해볼게요. 자,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5만 시간이고요. 제조 간접 원가 예상액은 250이다. 자, 그럼 250만 원 나누기 5만 원을 하시면 시간당 50원이 나옵니다. 자, 그럼 예정 배부율은 50원이고요. 이제 실제로 작업한 시간 보면 되겠죠? 자,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5,000시간이다. 그럼 5,000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인 50원을 곱해주시면 25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예정 배부액은 25만 원이고요. 자, 실제 발생액. 자, 실제 발생액은 30만 원이다. 30. 자, 그럼 우리는 차변 대변이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과소 쪽으로 5만 원 들어가면 되겠죠. 따라서 과소 배부 5만 원. 자, 그 다음에 13번.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것. 자, 일단은 정답은 면세제도고요. 세부담의 역진성. 자, 원래 세금 부담은 누가 더 많이 해야 돼요? 세부담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 그죠? 소득이 높은 사람이 많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부가가치세 특성상 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 제가 노트북 100만 원짜리를 구입했고요. 그 다음 부가세는 10만 원 들어가겠죠. 자, A라는 사람은 월 소득이 100만 원이고요. B라는 사람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A가 노트북을 사도 110만 원에 구입, B가 사도 110만 원에 구입. 자, 그러면 A는 소득에 대비해서 부가세를 몇 프로 내는 거죠? 10% 내는 거죠. 그죠? 10%. 자, B라는 사람은 소득에 대비해서 부가세 몇 프로를 내는 거죠? 1%를 내는 거죠. 자, 따라서 소득이 높은 사람이 세부담을 적게 집니다. 부가세 특성상 그렇게 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부가세 특성은 세부담이 역진됩니다. 자, 이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세금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그럼 세금이 없기 때문에 100만 원 버는 사람도 세금 부담 없죠. B도 세금 부담 없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면세, 세금 면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도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필품, 교육, 병원 이런 곳들에 면세를 적용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담보 제공,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제품의 외상 판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조세의 물납, 세금을 물건으로 납부했다. 이때 부가세 안 내셔도 되고 법률에 따른 수용도 마찬가지로 안 내셔도 됩니다. 자, 15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자, 과세표준은 공급 가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영세 매출액, 과세 매출액 두 가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 할부 판매 시의 이자 상당액은 과세 표준에 들어가고요. 개별 소비세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매출 할인액은 과세 표준에서 빠지는 금액이죠. 그죠? 할인, 애누리, 그 다음 환입 이러한 계정들은 빼는 거예요. 빼는 거. 자,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도 과세 표준에 포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1회차 이론풀이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무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